가든 어디가? 도망가! 내가 가긴 어딜 간다고 도망쳐. 잡아먹을 듯 윽박지르는 큰 오빠의 목소리에 두려움을 느끼며 바들바들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15살 되던 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저는 12명 오빠들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돼지우리에서 눈을 뜹니다. 돼지우리가 제 방이 된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축축한 외양간 바닥, 소똥과 돼지똥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이었죠. 몸에는 언제나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조금만 허튼 짓을 해도 바로 발길질이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일한 노동의 대가로 하루 한 끼가 제공되었습니다. 그마저 찬밥과 국물이 전부였습니다. 12명의 오빠들이 먹고 남긴 것만 허락됐어요.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곧 잡혀 들어왔죠. 마을 한복판에서 무릎 꿇고 망신을 당했지만 마을 사람 어느 누구 하나 도와주지 않았어요. 제 모든 것이 빼앗겼습니다. 통장도 등본도 제 이름이 적힌 모든 것이 사라졌죠. 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2명 오빠들이 시키는 대로만 움직여야 하는 하녀에 불과했고 제 모든 삶에는 저는 없고 오로지 이름 없는 그림자만 존재했습니다. 1998년 강원도 탄광촌 15살 소녀는 그곳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세상의 관심 밖에서 오롯이 혼자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당신의 원하는 모든 것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얼굴을 때릴 때마다 전 그날 밤을 떠올립니다. 제 옆에 선 7살 딸아이가 작은 손으로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아이의 손은 따뜻했어요. 그 온기가 저를 현재로 붙잡아 두지 않았다면 저는 또다시 그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을 겁니다. 엄마, 비 맞아요. 아이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괜찮습니다. 이제 저는 누군가의 엄마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15살이었던 저는 누구의 딸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이었습니다. 1998년 11월 3일 탄광촌 어귀에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죠. 사람들은 탄광사고라고 수군거렸지만 실제로는 심장마비였습니다. 51살의 나이에 아무런 예고도 없이 아버지는 갱도 입구에서 쓰러지셨어요. 동료 광부들이 아버지를 들것에 싣고 나왔을 때 아버지의 손은 아직 따뜻했다고 했습니다. 장례식장은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조용했어요. 제 12명의 오빠들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큰오빠 태식은 조문객들에게 인사를 받으며 장례 비용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오빠는 담배를 피우며 누군가와 계속적인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친척들은 아버지가 남긴 유산 이야기와 탄광에서 나오는 보상금에 대해서 수군거렸습니다. 어머니는 영정 앞에 멍하니 앉아 계셨어요. 마치 저 혼자만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와 단둘이 걷던 그 길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였습니다. 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탄광촌 뒷산을 올랐어요. 하은아, 저 너머 보이냐? 저기가 도시다. 아빠가 꼭 너를 저기로 보내줄게. 공부 열심히 해서 꼭 선생님 되거라. 아버지의 손은 굳은 살투성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 약속을 믿었어요. 저는 매일 밤 책을 읽었고 시험지마다 100점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만 계시면 제 꿈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아버지가 없어졌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오빠들은 장례식장 구석에서 소주를 마시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친척 아주머니들에게 이끌려 안쪽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아버지 영정 앞에 혼자 남았죠. 영정 속 아버지는 웃고 계셨습니다. 제가 중학교에 입학하던 날 찍은 사진이었어요. 하은아 큰오빠의 목소리였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태식 오빠는 38살이었는데 결혼도 하지 않고 집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광부로 일해서 번 돈으로 오빠들을 모두 먹여 살렸죠. 나 좀 따라와 봐. 오빠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낮게 깔린 무언가가 등골을 타고 올라왔어요.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오빠를 따라 장례식장 뒤편 창고로 향했어요. 창고 문을 열자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너 대학 간다고 했지? 오빠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와의 약속이었으니까요. 그런 거 없어 이제 끝났다고. 오빠의 말이 귓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무슨 소린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빠 죽었잖아. 이제 이 집은 내가 책임진다 알겠냐? 오빠가 한 발 다가왔습니다. 술 냄새와 담배 냄새가 뒤섞여 숨이 막혔어요. 넌 우리 집 재산이야. 12명 오빠들 뒷바라지하고 엄마 모시고 집안일 다 해야 된다고. 학교? 그딴 거 이제 필요 없어. 오빠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제 몸이 얼어붙었어요. 다리가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마치 땅에 뿌리 내린 나무처럼 꼼짝할 수 없었죠. 대답 안 해? 알아들었냐고. 오빠가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창고 문틈으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보였어요. 어머니였습니다. 분명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냥 돌아서셨어요. 발걸음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저를 구해주지 않을 거라는 걸요. 알겠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낯설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목소리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아버지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제 이름도 잃었습니다. 15살 김하은은 그날 죽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엔 이름 없는 그림자만 남았습니다. 장례를 치른 지 사흘째 되던 날 오빠들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찬물에 손이 얼얼했지만 귀는 거실 쪽으로 가 있었죠. 아버지 통장이 3개더라. 합쳐봤자 500만 원 정도야. 태식 오빠의 목소리였습니다. 집은 첫째 형님 명의로 하고 통장도 형님이 관리하는 게 낫겠어요. 셋째 오빠가 말했습니다. 다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자리에 어머니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죠. 그럼 하은이 몫은요? 막내 오빠가 물었습니다. 17살이었던 막내 오빠는 그나마 저를 챙겨주던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거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은이 무슨 목? 여자가 무슨 재산이야? 시집 갈 때 이불보 한 채 싸주면 되지. 태식 오빠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다른 오빠들도 웃었어요. 제 손에서 그릇이 미끄러져 싱크대에 부딪혔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났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태식 오빠가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쓰던 작은 방이었죠. 오빠는 제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호적 등본, 통장, 주민등록증 다 어디 있어? 그건 제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오빠가 돌아보며 비웃었어요. 내 거? 미성년자가 무슨 내 거야. 이제 내가 관리한다. 어디 있냐고. 결국 서랍 안봉투에 들어있던 제 신분증과 통장을 모두 빼앗겼습니다. 아버지가 제 이름으로 만들어주신 통장이었어요. 10만 원 정도 들어있었죠. 그것마저 사라졌습니다. 앞으로 넌 허락 없이 집 밖으로 나가지 마. 알았지? 오빠가 나가고 나서 저는 텅 빈 서랍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마치 제 존재 자체가 지워진 것 같았어요.
다음 날부터 제 일과가 시작됐습니다. 새벽 4시, 아직 동도 트기 전에 일어나야 했어요. 가장 먼저 할 일은 뒷마당 돼지우리 청소였습니다. 장화를 신고 우리 안으로 들어가면 돼지들이 꿀꿀거리며 다가왔죠. 똥과 오줌이 뒤섞인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삽으로 오물을 퍼내고 물을 뿌리고 사료를 주는 데만 1시간이 걸렸어요. 그 다음엔 밭일이었습니다. 11월이라 날씨가 추웠지만 김장 배추를 걷어야 했어요. 허리를 굽혀 배추를 뽑다 보면 등이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손은 이미 동상으로 퉁퉁 부어 있었죠. 6시가 되면 집으로 돌아와 아침밥을 지어야 했습니다. 13명 식구의 밥을 짓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밥솥 2개를 돌리고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치를 담고 계란을 부쳐야 했습니다. 7시 오빠들이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밥상을 차리는데 태식 오빠가 반찬을 보더니 혀를 찼어요. 이게 뭐야? 고등어 1마리밖에 없어? 죄송합니다. 냉장고에 이것밖에 없었어요. 변명하지 마. 오늘 장 보러 가서 고기 사와. 알았어? 네. 밥을 먹을 때도 제자리는 없었습니다. 오빠들이 다 먹고 나서 남은 찬밥과 국물로 끼니를 때워야 했어요. 어머니는 오빠들 옆에 앉아 계셨지만 저를 쳐다보지도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식 오빠의 친구들이 집에 왔습니다. 5명이었어요. 거실에서 술을 마시며 떠들었죠. 야, 하은아, 물 좀 갖다 줘. 맥주 더 가져와. 안주 없어? 뭐라도 해와. 저는 부엌과 거실을 10번도 넘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하녀처럼 대했어요. 어떤 친구는 지나가는 제 엉덩이를 툭 치기도 했죠. 놀라서 돌아보니 그는 낄낄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야, 너 몇 살이야? 15입니다. 15? 딱 좋네. 우리 태식이가 잘 가르쳐야 되겠어. 친구들이 웃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소름이 돋았어요. 태식 오빠도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11시가 넘어서야 친구들이 돌아갔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오니 자정이 넘었어요. 내일도 4시에 일어나야 하는데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창문 밖을 보니 동네가 보였습니다. 불 켜진 집들이 몇 채 보였어요. 동네에서는 저희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있을까요? 당연히 받아야 할 교육을 받지 못하는 저에 관해서는 어느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가족 일인데 우리가 뭐라고 하겠어. 마을 이장님이 어머니한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게 허락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학교 친구 미선이가 편지를 보냈어요. 우편함에서 편지를 발견하고 얼른 방으로 가져왔습니다. 하은아, 너 요즘 왜 학교 안 와? 걱정돼 전화해 꼭. 짧은 편지였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저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아직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편지를 베개 밑에 숨겼습니다. 하지만 이틀 뒤 빨래를 하러 온 태식 오빠가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야? 오빠가 편지를 펼쳐 읽었어요. 그리고 찢어버렸습니다. 너 친구 만나지 마. 쓸데없는 생각하게 만들어. 오빠, 그냥 친구예요. 제발요. 제가 애원했습니다. 오빠의 손이 날아왔어요. 뺨을 맞고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귀가 울렸고 눈앞이 깜빡거렸죠. 말대답하지 마. 다음엔 더 세게 맞을 줄 알아. 오빠가 나가고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찢어진 편지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어요. 그날 밤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구나. 사람으로 존재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냥 일하는 기계일 뿐이구나. 거울 속 제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눈가에 멍이 들어 있었고
입술은 갈라져 있었어요. 손은 굳은 살과 상처투성이었죠. 15살 소녀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제가 아니었어요. 이 집안에서 거울만이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1998년 12월 탄광촌에는 눈이 무릎까지 쌓였어요. 손은 터지고 또 터졌습니다. 밤마다 손가락이 시려서 잠을 이룰 수 없었죠. 어느 날 밤 더 이상 견디기 힘들어서 어머니께 도움을 청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 역시 엄마의 딸이므로 아무리 오빠들 편을 드신다 하더라도 저 역시 어머니가 낳은 딸이었잖아요. 어머니는 안방에 계셨습니다.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어요. 엄마, 저예요. 들어와.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무덤덤했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가니 어머니는 이불을 개고 계셨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엄마, 저 학교 가고 싶어요. 어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저를 쳐다보지 않으셨어요. 학교는 무슨 학교야? 내가 무슨 학교를 가? 아빠가 약속하셨어요. 대학까지 보내주신다고요. 그제야 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내 아빠는 죽었어. 죽은 사람 말 꺼내지 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온기가 전혀 없었어요. 엄마, 저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오빠들이 저를 너무 함부로 대해요. 큰 오빠에게는 매일 맞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입 다물어. 어머니가 날카롭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여자야. 여자는 참아야 돼.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시집 와서 30년을 참고 살았어. 너도 참아. 하지만 엄마. 시끄러워. 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처음 듣는 목소리였어요.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담배 연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죠.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 모양이야. 내 아빠가 널 대학 보낸다고 돈을 모았다며? 그 돈으로 오빠들 장가 보냈어야 했어. 어머니의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12명 아들 키우느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겨우 딸 하나 때문에 집안이 흔들려선 안 돼. 엄마, 저도 엄마가 낳은 자식이잖아요. 제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담배를 제 떠리에 비볐어요. 딸은 어차피 남의 집 사람이야. 아들만 진짜 자식이지.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방에서 내쫓았어요. 밖으로 나온 저는 푸썩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일요일 오전 어머니가 저를 마을 교회로 데려갔어요. 저희 집은 원래 교회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자고 하셔서 잠시나마 오빠들 틈을 벗어날 수 있어 종종 걸음으로 어머니를 따라 교회에 갔습니다. 교회에는 익숙한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리며 저를 쳐다봤어요. 어머니는 제 손을 꽉 잡고 제단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목사님, 우리 딸이 회개해야 할 게 있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무슨 소린지 몰랐어요. 회개라니요? 목사님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하은아, 무릎 꿇어라. 저는 무릎 꿇으라고. 어머니가 제 어깨를 눌렀습니다. 저는 그대로 무릎을 꿇었어요. 차가운 바닥에 무릎이 닿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아이가 오빠들을 유혹했습니다. 집안을 어지럽혔어요. 주님, 이 아이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어머니의 목소리가 교회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유혹이라니요? 제가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손가락질하는 아주머니도 있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요. 15살이 벌써 그래? 쯧쯧. 어머니가 고생이 많으시겠어.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어머니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아이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아들들을 유혹하는 악한 마음을 씻어 주십시오. 1시간 넘게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다리가 저리고 아팠지만 일어날 수 없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제 등을 찔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머니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아무 말 하지 못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방으로 들어오셨어요. 손에 바리깡을 들고 계셨죠. 앉아. 엄마, 왜요? 앉으라니까. 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어요. 어머니가 바리깡을 켰습니다. 윙윙 소리가 방 안에 퍼졌어요. 엄마, 뭐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머리 깎는 거야. 네. 안 돼요. 엄마, 제발요. 제가 소리쳤지만 어머니는 듣지 않으셨습니다. 바리깡이 제 머리에 닿았어요. 지지직 소리와 함께 머리카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오빠들 유혹할 생각하지 마. 이렇게 해야 정신 차릴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을 하는 것처럼요. 머리카락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검은 머리카락들이 바닥에 쌓여갔어요. 엄마, 제발 제발이요. 울면서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제 머리를 밀었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어머니가 바리깡을 끄고 나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만져봤습니다. 짧게 잘린 머리가 손끝에 느껴졌어요. 거울을 보러 갔습니다. 거울 속에는 낯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머리를 짧게 깎은 소녀. 눈은 퉁퉁 부어 있고 뺨은 홀쭉했어요. 이게 저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흩어진 머리카락을 손으로 모았어요. 한 움큼, 두 움큼 머리카락을 꽉 쥐고 울었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구해주지 않을 거라는 걸요. 아니, 어머니는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저는 딸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저 집안의 짐이었습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는 짐. 머리를 밀고 나서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밭에서 물을 캐다가 손목을 다쳤어요. 그날따라 땅이 얼어서 곡괭이질을 하는데 제대로 되지 않는 날이었어요. 실수로 그만 미끄러지고 말았죠. 손목이 꺾이면서 찌릿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아! 비명을 참으려 했지만 저도 모르게 소리가 났어요. 손목이 부어올랐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얼음찜질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이 되자 손목은 더 부어올랐어요. 보라색 멍이 번져 있었죠. 설거지를 하려고 하는데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릇이 손에서 미끄러져 깨졌어요. 뭐 하는 거야? 태식 오빠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깨진 그릇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죄송합니다. 손목을 다쳐서. 손목을 보여드렸습니다. 오빠는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그까짓 거 가지고 일도 제대로 못해? 쓸모없는 게. 병원 좀 가면 안 될까요? 너무 아파서. 병원? 그럴 돈 어디 있어? 며칠 있으면 알아서 낫겠지. 오빠는 그렇게 말하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깨진 그릇을 치우면서 눈물을 삼켰어요. 하지만 손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나도 일주일이 지나도 통증은 계속됐어요. 밥도 제대로 지을 수 없었고 빨래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 눈물이 날 정도로 아팠어요. 어느 날 저녁 오빠들이 모여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국을 나르다가 손이 떨려서 국그릇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뜨거운 국물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이 쓰잘데기 없는 게. 태식 오빠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 멱살을 잡았어요.
일도 제대로 못하는 게 밥은 왜 먹어? 응? 죄송합니다. 손목이 아파서. 변명하지 마. 오빠가 저를 밀쳤습니다. 쏟아진 국물에 미끄러져 넘어졌어요.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아프면 일을 하지 말든가. 계속 사고만 치고. 둘째 오빠가 말했습니다. 다른 오빠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님, 저의 방에서 내보내는 게 어때요? 계속 집안일 망치잖아요. 셋째 오빠가 말했습니다. 태식 오빠가 저를 내려다봤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네. 오빠가 제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끌고 갔어요. 방문을 열더니 안에 있던 제 짐을 마구 던졌습니다. 밖으로 나가. 네. 어디로요? 외양간. 거기서 자. 외양간이요? 오빠, 그건 너무 시끄러워. 오빠의 손이 또 날아왔습니다. 뺨을 맞고 벽에 부딪혔어요. 귀에서 삐소리가 났습니다. 일 못하는 놈이 방까지 차지하고 있어? 당장 나가. 오빠가 제 짐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따라갔어요. 뒷마당 외양간 앞에서 오빠가 멈췄습니다. 여기서 자. 알았지? 짐을 외양간 바닥에 던졌어요. 이불, 베개, 옷까지 몇 벌. 그게 전부였습니다. 손목 나을 때까지는 일 안 해도 돼. 대신 밥도 없어. 오빠가 가버렸습니다. 저는 외양간 앞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외양간 문을 열었습니다. 코를 찌르는 냄새가 확 밀려왔어요. 소똥과 건초, 그리고 동물들의 채취가 뒤섞인 냄새였습니다. 안에는 소 2마리와 돼지 4마리가 있었어요. 이불을 한쪽 구석에 깔았습니다. 바닥은 축축했고 건초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요. 이것이 제 새 방이었습니다. 첫날 밤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소들이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났고 돼지들이 꿀꿀거렸어요. 12월의 찬바람이 틈새로 들어왔습니다. 이불 하나로는 추위를 막을 수 없었죠. 몸을 웅크리고 떨었습니다. 손목은 여전히 아팠어요. 배도 고팠습니다. 마지막으로 밥을 먹은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새벽이 되자 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큰 소가 제 쪽으로 다가왔어요. 축축한 코를 제 얼굴에 가져다 댔죠. 따뜻한 입김이 느껴졌습니다. 미안해. 좁지? 제가 소에게 말했습니다. 소는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눈이 크고 까만 소의 눈. 그 눈에는 아무런 악의가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손목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지만 몸은 점점 약해졌어요. 제대로 먹지 못했기 때문이죠. 어머니가 가끔 식은 밥을 가져다 주셨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어느 날 밤 외양간 문틈으로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작은 고양이였어요. 까만색 털에 하얀 발을 가진 고양이였죠. 야옹 소리를 내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너도 길 잃었구나. 제가 손을 내밀자 고양이가 냄새를 맡았어요. 그리고는 제 무릎에 올라왔습니다. 작고 따뜻한 무게였어요. 고양이를 쓰다듬었습니다. 부드러운 털이 손끝에 느껴졌어요. 고양이는 가르릉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넌 날 미워하지 않는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고양이는 가만히 제 무릎에 누워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보다 짐승이 더 따뜻하다는 걸요. 사람들은 나의 형제들조차 저를 때리고 굶기고 외양간으로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소는 따뜻한 입김을 불어주었고 고양이는 제 무릎에서 잠들었어요. 외양간은 추웠지만 적어도 여기서는 맞지 않았습니다. 욕설도 듣지 않았어요. 그저 동물들의 숨소리만 들렸죠.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했습니다. 외양간 지붕 틈으로 별빛이 새어 들어왔어요. 그 작은 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고, 아직 숨을 쉬고 있다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걸까요? 고양이가 제 무릎에서 꾸르륵거렸습니다. 저는 고양이를 안고 별을 보며 잠들었어요. 내일은 조금 나아질까요? 희망 섞인 바램을 꿈꾸지만 말 그대로 꿈이겠죠. 정말 알 수 없었습니다. 손목이 어느 정도 나았을 때였습니다. 1999년 1월 초 새해가 밝았지만 제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외양간에서 지낸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도망치기로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었어요. 이대로 있다간 죽을 것 같았습니다. 외양간 천장을 보며 밤마다 생각했죠. 어차피 죽을 거면 도망치다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어머니가 아침에 식은 밥을 가져다 주고 나갔습니다. 그때를 노렸어요. 오빠들은 모두 집안에 있었지만 난 12시쯤 되면 다들 낮잠을 잤습니다. 그때가 기회였죠. 옷을 껴입었습니다. 외투는 없었지만 내복 2겹을 입고 스웨터를 걸쳤어요. 아버지가 사주셨던 낡은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가져갈 건 없었어요. 그냥 몸 하나. 외양간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삐걱 소리가 났지만 다행히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뒷마당을 지나 대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자유의 바람이었습니다. 마을 어귀로 달렸습니다. 숨이 찼지만 계속 뛰었어요. 버스 정류장까지는 3km. 걸어서 1시간쯤 걸리는 거리였죠. 한참을 걸었습니다. 발이 아팠고 숨이 턱까지 찼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이 보였을 때 울컥했어요. 조금만 더 가면 이 지옥에서 벗어나는 거겠죠. 마음이 아프게 쓰리면서도 해방감이 들 때쯤 거기서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태식 오빠였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왔어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도망치려고? 어딜 가려고 그래? 오빠가 오토바이에서 내렸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났어요. 오빠, 저 여기서 못 살겠어요. 못 살아? 밥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래도 못 살아? 오빠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도망치려 했지만 오빠가 제 팔을 움켜잡았어요. 아, 팔이 뒤틀렸습니다. 통증에 비명이 나왔죠. 너 같은 게 어딜 가? 신분증도 없는 주제에. 돈도 없잖아. 어디 가서 뭘 하며 살려고? 오빠의 말이 귓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신분증은 오빠가 가져갔고 돈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집으로 가자. 순순히. 오빠가 저를 오토바이 뒤에 태웠습니다. 도망칠 수 없었어요. 오빠의 소나기는 너무 강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당에는 오빠들이 모여 있었어요. 소식을 들었는지 모두 나와 있었습니다. 야, 이거 봐라. 도망쳤다가 잡혀왔네. 둘째 오빠가 비웃었습니다. 다른 오빠들도 웃었어요. 태식 오빠가 저를 마당 한가운데로 밀었습니다. 넘어져서 무릎이 땅에 닿았어요. 마을 사람들 다 보는 데서 망신당하고 싶어? 응? 오빠가 소리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담 너머로 길 건너편에서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이 집 딸이 도망쳤다가 잡혀왔대. 쯧쯧, 부모 속 썩이는 거 봐라.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이장님, 이리 좀 오십시오. 태식 오빠가 마을 이장을 불렀습니다. 70이 넘은 이장님이 지팡이를 짚고 오셨어요. 무슨 일이냐? 저희 여동생이 가출을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태식 오빠가 물었습니다. 이장님이 저를 내려다봤어요. 가출? 아직 미성년자인데. 그래서요. 제대로 혼을 내야 할 것 같은데 경찰에 알려야 하나 싶어서요. 이장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 일은 가족끼리 해결하는 게 좋지. 경찰 불러봤자 시끄럽기만 해. 집에서 잘 타일러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흩어졌어요. 결국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오빠들이 저를 외양간으로 끌고 갔습니다. 태식 오빠가 주머니에서 칼을 꺼냈어요. 과도였습니다. 오빠 뭐 하려고? 가만히 있어. 오빠가 제 바지를 걷어 올렸습니다. 발목이 드러났어요. 다시는 도망치지 마. 알겠지? 오빠가 칼날을 제 발목에 댔습니다. 차가운 쇠붙이가 피부에 닿았어요. 오빠, 제발. 안 돼요. 입 닥쳐. 칼날이 피부를 눌렀습니다. 아프지는 않았지만 공포가 밀려왔어요. 오빠는 칼로 제 발목을 몇 번 눌러 자국을 냈습니다. 피가 나지는 않았지만 빨간 자국이 남았죠. 이거 기억해. 다음에 또 도망치면 진짜로 그을 거야. 알았어? 오빠가 칼을 접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외양간 문을 닫고 나갔어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발목을 만져봤습니다. 빨간 자국이 또렷했죠. 그날 밤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물만 마셨어요. 외양간은 더 춥게 느껴졌습니다. 고양이가 다가와 제 무릎에 앉았습니다. 고양이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어요. 나는 도망칠 수 없구나.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구나.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고양이는 가만히 제 무릎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모든 희망을 잃었습니다. 도망칠 수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었어요. 저는 완전히 갇혀버렸습니다. 집이라는 감옥에서. 그리고 그들은 제가 그렇게 믿기를 원했습니다. 도망칠 수 없고 저항할 수 없고 그저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각인시켰습니다. 외양간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죽는 게 사는 것보다 행복할 수 있을까? 하지만 죽을 용기도 없었어요. 그저 하루하루가 지나가기만을 바라고 바랬습니다. 그리고 얼른 어른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어른의 나이가 되면 지금의 이 고통은 좀 나아질까 싶어서요. 도망치다 잡힌 후 일주일을 외양간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오빠들이 밖에서 문을 잠가버렸거든요. 하루에 한 번 어머니가 밥을 갖다 주셨어요. 말없이 문틈으로 밀어넣고 가셨죠. 그 일주일 동안 저는 미쳐버린 것 같았습니다. 외양간은 너무 좁았고 어두웠어요. 낮인지 밤인지도 헷갈렸습니다. 소와 돼지들만 제 곁에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소를 쓰다듬다가 발견했습니다. 외양간 구석, 썩은 나무 판자 틈에 뭔가 끼어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꺼내봤습니다. 녹슨 낡은 철제 상자였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열어보니 안에는 사진 몇 장과 종이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바닷가였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와 단둘이 바다에 갔던 날이었죠. 사진 속에서 아버지는 저는 정말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눈물 나도록 그날이 기억났습니다. 하은아, 바다 처음 보지? 그 시절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백산 깊은 산골 탄광촌에서 평생 살았으니 바다는 처음이었죠. 저게 바다야. 끝이 안 보이지? 세상도 저렇게 넓단다. 아버지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제 손을 꽉 잡고 백사장을 걸으셨어요.
하은아, 아빠가 약속 하나 할게. 무슨 약속이요? 너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가거라. 아빠가 꼭 보내줄게. 그래서 선생님 되는 거야. 정말요? 아빠 약속하는 거예요? 그럼 아빠가 약속하마. 아버지는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저도 새끼손가락을 걸었어요. 약속? 이라고 외치며 아빠와 저는 서로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처음 듣는 파도 소리가 좋았고 갈매기의 날개짓에 마냥 행복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했던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사진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지금은 곁에 없는 아버지가 너무나도 그리웠습니다. 왜 떠나셨어요? 왜 저를 혼자 두고 가셨어요? 상자 안에 있던 종이를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글씨였어요. 삐뚤삐뚤했지만 또박또박 쓰인 글씨였죠. 하은이에게 아빠는 글을 잘 못 써서 미안하다. 이 편지를 내가 언제 볼지 모르겠구나. 하은아, 기억해라. 내 인생은 내 거다. 아무도 내 인생을 빼앗을 수 없어.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라. 아빠가 항상 널 지켜보고 있을게. 사랑한다, 우리 딸. 아빠가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내 인생은 내 거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래요. 제 인생은 제 거예요. 오빠들의 것도 어머니의 것도 아니었습니다. 상자 맨 밑에 또 다른 게 있었습니다. 작은 통장이었어요. 이름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죠. 김하은. 통장을 펼쳤습니다. 30만 원 정도의 돈이 있었어요.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아버지가 조금씩 모아두신 돈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널 공부시킬 거야. 책도 사고 공부도 하고 벌써 선생님이 된 듯이 뿌듯하구나.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게 기억났어요. 모으신 돈으로 매번 새로운 책도 읽을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제 몫으로 따로 모으고 계셨던 건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생각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제 미래에 대한 아버지의 믿음이 저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통장을 꽉 쥐었습니다. 이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저에게 희망을 주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망칠 수 있는 가능성이었죠. 그날 밤부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어디로 도망을 쳐야 할까요? 머릿속으로 수없이 시뮬레이션을 돌렸어요. 이번엔 실패하면 안 됐습니다. 이번엔 끝까지 가야 했어요. 통장을 옷 속에 숨겼습니다. 절대 들키면 안 됐어요. 며칠 뒤 외양간 문이 열렸습니다. 태식 오빠였어요. 나와. 이제 일해야지. 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돼지우리를 청소하고 밭일을 하고 밥을 지었어요. 하지만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불씨가 살아났다는 것.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다. 맞아요. 제 인생은 저의 것이었습니다. 밭에서 일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버스 터미널까지는 3km, 걸어서 1시간, 뛰면 40분쯤 걸릴 거예요. 버스는 하루에 3번 다녔습니다. 아침 6시, 낮 12시, 저녁 6시, 새벽 버스를 타야 했어요. 오빠들이 자고 있을 때 몰래 움직이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잡혀서도 안 됩니다. 서울까지 버스비가 2만 원쯤 했죠. 서울에 가면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신분증은 없지만 어떻게든 되겠죠. 매일 밤 계획을 다듬었습니다. 어떤 옷을 입을지, 무엇을 가져갈지, 어떻게 문을 열지. 한 달쯤 지난 2월 중순쯤 추운 날씨가 조금씩 풀려가고 있을 때, 그리고 오빠들의 감시가 덜할 때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때를 기다리며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던 어느 날,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오빠들이 전날 밤 흥에 겨워 술을 많이 마신 날이었어요. 술을 많이 마신 다음 날 아침 오빠들은 항상 늦잠을 잤습니다. 어머니는 새벽 5시에 일어나시니 그 전에 나가야 했어요. 모든 게 준비됐습니다. 그날 밤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12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처음에는 보슬비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폭우로 변했습니다. 외양간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가 요란했어요. 새벽 4시 잠들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손목에 찬 아버지의 낡은 시계를 봤어요. 초침이 째깍째깍 움직였습니다. 4시 10분에 저는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가슴이 아팠어요. 손이 떨려왔지만 애써 참았습니다. 준비해둔 옷을 껴입었습니다. 내복 2겹, 스웨터, 그리고 아버지의 낡은 잠바. 너무 컸지만 따뜻했어요. 운동화를 신고 끈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통장은 속옷 안에 넣었어요.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됐습니다. 외양간 문을 열었습니다. 빗소리가 더 크게 들렸어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소와 눈이 마주쳤어요. 소도 나의 마음을 응원해주는 눈빛이었습니다. 가만히 머리를 맞대고 있다가 소의 머리를 쓰다듬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고마웠어. 한동안 나를 위로해주던 고양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비를 피해 어딘가에 숨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작별 인사는 하지 못한 채 저는 외양간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마당으로 나오니 거친 비가 나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친 비였습니다. 불이 꺼진 집,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를 가뒀던 감옥,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곳이었습니다. 대문을 살며시 열자 삐거덕 소리가 났지만 빗소리에 묻혔어요. 밖으로 나와 바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비를 맞으며 마을 어귀로 달렸어요. 신발이 진흙탕에 빠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넘어지고 무릎이 찢어지는 아픔도 느끼지 못한 채 비가 쏟아지는 어둠 속에서 누구라도 당장 쫓아오기라도 하듯 겁먹은 표정으로 일어나서 다시 뛰었어요.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뒤에서 오빠가 당장 저의 목덜미를 잡을 것 같았거든요. 마을을 벗어나니 논길이 나왔어요. 비에 젖은 길은 미끄러웠습니다. 또 넘어졌어요. 이번엔 손바닥이 찢어졌습니다. 피가 났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일어나서 계속 뛰었습니다. 한참을 달렸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시계를 보니 4시 50분이었습니다. 오빠들이 쫓아올까봐 두려운 마음에 40분을 쉼없이 달린 거였습니다. 버스 정류장이 보였습니다. 거의 다 왔어. 저를 다독이며 조금씩 안도할 때쯤 그때였습니다. 하은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들린 환청이었어요. 다시 뛰었습니다. 이번엔 더 빨리 뛰었어요.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지붕이 있었지만 비는 계속 들이쳤어요. 지붕 밑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들여다보니 5시 10분이었습니다. 버스 도착 시간은 6시니까 50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1분이 1년같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젖은 탓에 얼어붙을 듯 추웠습니다. 입술이 파래져 오면서 여기서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두려움도 생겼습니다. 비를 피한다고 했지만 거의 들이쳐서 비를 맞고 앉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 피할 곳도 숨을 곳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은 이미 자유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모두 괜찮아질 거야. 나는 곧 자유의 몸이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5시 50분.
멀리서 이쪽으로 다가오는 하나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식 오빠였습니다. 안 돼. 가슴이 두근거리고 거의 성공에 가까운 도망이 끝나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일어나서 도망쳐야 했어요.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까요? 주위 사방이 논밭이었습니다. 오토바이가 멈추고 오빠가 다가오며 소리쳤습니다. 기집애가 또 도망을 쳐. 오빠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다시는 그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냥 저 좀 보내주세요.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보내달라고? 너 없으면 집안일 누가 해? 엄마가 하라고? 늙은 엄마가? 오빠가 다가와 제 팔을 잡고 마구잡이로 끌고 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봐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트럭이 멈추고 그 안에 나이 드신 남자분이 내렸습니다. 뭐 하는 거요? 저 애가 싫다잖아요. 트럭 기사였습니다. 가족 일이니 상관하지 마세요. 태식 오빠가 말했습니다. 가족이면 저렇게 비 맞히고 있어요? 저의 얼굴 좀 봐요. 맞은 거 아니에요? 기사님이 제 얼굴을 봤습니다. 저는 울고 있었어요. 아저씨, 도와주세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발 도와주세요. 순간 어디서 그런 거짓말이 튀어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지 오빠에게서 그 집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하나 있었습니다. 기사님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오빠를 봤어요. 학생, 내 차 타요. 어디 가려고 했어요? 서울이요. 서울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알았어요. 타요. 기사님이 트럭 문을 열어줬습니다. 이 양반이 지금 뭐 하는 거요? 태식 오빠가 소리쳤습니다. 경찰 부를까요? 그렇게 윽박지르면서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그게 오빠의 태도인가요? 아이의 얼굴의 상처는 또 어떻게 말할 건가요? 당신이 저 학생의 오빠라는 증거는 어디에 있어? 기사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태식 오빠가 멈칫했어요. 빨리 타요. 저는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트럭이 출발하려는데 차마 바라보지 못한 태식 오빠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 찼습니다. 당장 어쩔 줄 몰라 하며 트럭에 달려들듯이 째려보고만 있었습니다. 트럭이 출발하고 고개를 들어서 뒤를 돌아봤어요. 태식 오빠가 아직도 빗속에 혼자 서 있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점점 작아지는 오빠의 모습, 점점 멀어지는 마을,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 지옥 같았던 집, 모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트럭은 계속 달렸어요.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이제 무섭지 않았습니다.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뜨거운 기쁨의 눈물이 났습니다. 빗속으로 계속 이어진 길을 따라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힘들지만 집에서의 생활보다 더 힘찬 희망이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잘했어, 하은아. 내 인생은 내 거야. 네, 아빠. 이제 제 인생을 살겠어요. 트럭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보는 세상이었어요. 무섭고 낯설었지만 자유였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건 오전 9시쯤이었습니다. 트럭 기사님이 저를 서울역 근처에 내려주셨어요. 여기가 서울역이야. 조심해서 다녀. 기사님이 10,000원을 쥐어주셨습니다. 저는 사양했지만 기사님은 억지로 제 손에 쥐어주셨죠. 밥이라도 사 먹어. 힘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트럭이 떠나고 저는 서울역 앞에 혼자 서 있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모두 어디론가 바쁘게 걸어갔어요. 높은 건물들이 하늘을 가렸습니다.
차 소리, 사람 소리, 모든 게 시끄러웠어요. 무서웠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일단 걸었습니다. 갈 곳이 없으니 무작정 걸었던 것 같아요. 1시간쯤 지나니 다리가 아프고 배도 고팠습니다. 기사님이 주신 10,000원으로 빵과 우유를 샀습니다.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었어요. 언제 또 밥을 먹을 수 있을지 몰랐으니까요.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잘 곳도 찾아야 했습니다. 길을 걷다가 발견한 찜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학생증 있어? 아니요. 없는데요. 그럼 10,000원이야. 학생증이 없는 관계로 일반인 가격으로 10,000원을 냈습니다. 아깝지만 쉴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찜질방에 들어가니 따뜻했습니다. 샤워도 하고 찜질방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으니 졸음이 몰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자고 있는 틈에서 저도 자리를 잡고 누웠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도 가지 않았습니다. 오래간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식당에 들어가 물어봤어요. 저 일 좀 시켜주시면 안 될까요? 나이가 몇인데? 15이요. 미성년자는 안 돼. 주민등록증 있어? 아니요. 그럼 안 돼. 나가봐. 거절당했습니다. 다른 식당도 똑같았어요. 편의점도 카페도 모두 주민등록증을 요구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돈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찜질방비, 식비. 이대로 가다간 일주일도 못 버틸 것 같았습니다. 무조건 일을 찾아서 남대문 시장으로 갔습니다. 일이 있는 곳으로 가야 일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도와드릴까요? 응? 너 누구냐? 일 좀 배우고 싶어서요. 돈 안 받아도 돼요. 아주머니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저거 좀 날라줘봐. 박스를 날랐습니다. 무거웠지만 힘을 냈어요. 1시간쯤 일했을까요? 아주머니가 5,000원을 주셨습니다. 내일도 와. 새벽 5시. 네, 감사합니다. 기뻤습니다. 일자리를 찾은 거예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남대문 시장에 나가서 오전 10시까지 일했어요. 하루에 20,000원을 받았습니다. 적었지만 없는 것보단 나았죠. 한 달쯤 지났습니다. 하은아, 미안한데 내일부터 안 나와도 돼.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네, 왜요? 장사가 안 돼서. 미안하다. 다시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제 수중에는 15만 원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이걸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일자리를 찾아 구로 공단까지 갔습니다. 공장들이 즐비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장으로 가면 신분증 없이도 일할 수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리저리 살피다가 봉제 공장을 찾았습니다. 일할 사람 구하세요? 사장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나이가 17이에요. 거짓말을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나이를 높여야 할 것 같았어요. 야간만 되는데. 괜찮아? 네, 괜찮아요. 하루 5만 원. 밤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할래? 네, 하겠습니다. 그날부터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재봉틀 앞에 앉아서 옷을 꿰맸어요. 손이 빨라야 했습니다. 처음엔 손가락을 찌르고 피가 나기가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곳이 나의 생명줄이었어요. 한 달을 일하고 월급날이었어요. 수고했어. 내일 월급 수령해 가. 하지만 다음 날 공장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사장이 도망간 거였어요. 다른 사람들도 월급을 못 받았다고 했습니다. 사기당했어. 우리 모두. 한 언니가 말했습니다. 망연자실했습니다. 한 달을 일했는데 한 푼도 못 받았어요. 통장을 확인하니
5만 원 남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어요. 밥을 굶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한 끼만 먹었어요. 빵 하나로 버텼습니다. 몸이 약해졌습니다. 어지러웠어요. 걷다가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찜질방에서 지낼 돈도 없어서 쫓겨났습니다. 미안한데 나가줘야겠어. 돈 없으면 못 있어. 3월이 되었지만 여전히 밤은 추웠어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한참을 걷다 멈춘 곳이 병원 앞 응급실 입구였나 봅니다. 사람들이 드나들고 따뜻한 바람이 나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에 이끌려 입구 한쪽 구석에 앉았습니다. 나를 위로하듯 무릎을 안고 웅크렸어요. 배도 고프고 머리가 자꾸 어지러워졌어요.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아가씨, 괜찮아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할 수 없었어요.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쓰러지는 제 몸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은아, 힘내. 아빠, 저 너무 힘들어요. 조금만 더 버텨. 곧 괜찮아질 거야. 정말요? 그럼, 약속했잖아. 아버지의 손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그 따뜻함에 의지해서 저는 버텼습니다. 깨어나면 누군가 도와줄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눈을 떴을 때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났어요. 병원이었습니다. 정신 드세요? 간호사가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병원이에요. 응급실 앞에서 쓰러지셨잖아요. 기억이 났습니다. 배고파서 추워서 쓰러졌던 것. 얼마나? 여기 있었어요? 이틀이요. 영양실조가 심해서요. 언제 마지막으로 밥 먹었어요? 생각해 봤습니다. 사흘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사흘쯤요. 간호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보호자는요? 부모님이나 가족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없어요. 저 혼자예요. 간호사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어요. 잠깐만요.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릴게요. 잠시 후 젊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20대 초반쯤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도연이라고 해요. 여기 병원에 자원봉사 하러 왔어요. 아, 안녕하세요. 제가 작게 인사했습니다. 제가 병원으로 데려왔어요. 응급실 앞에서 쓰러져 계시길래요. 감사합니다. 진료비는 걱정 마세요. 일단 제가 냈어요. 어떻게 갚죠? 천천히 갚으면 돼요. 괜찮아요. 따뜻한 미소가 저를 위로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김하은이요. 하은 씨, 혹시 갈 곳 있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일단 푹 쉬세요. 퇴원하고 나서 얘기해요. 저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낯선 사람이 아무 대가 없이 저를 도와줬습니다. 이틀 뒤 퇴원했습니다. 그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갈 곳이 없다고 했죠? 네. 제가 아는 분이 가정부를 구하고 계세요. 소개해 드릴까요? 정말요? 네. 좋은 분이세요. 밥도 주시고 잘 곳도 주실 거예요. 월급도 받고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쉽게 일자리를 얻다니요. 하지만 저 신분증이 없어요. 아, 그거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주민등록증 재발급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주민센터에 가면 돼요.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하지만 저는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감추고 싶은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기꺼이 이 모든 사실을 이해해줬습니다. 그날 오후 가정부 일을 하기 위해 낯선 집으로 갔습니다. 강남의 아파트였어요. 할머니 혼자 사셨습니다.
이 아가씨가 하은 씨예요. 도연 씨가 소개했습니다. 어머, 어린애네. 괜찮겠어? 할머니가 저를 보며 물었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한번 해보자. 방은 여기 있는 곳으로 쓰렴. 할머니가 작은 방을 보여주셨습니다. 깨끗한 방이었어요. 침대도 있고 책상도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날부터 할머니 댁에서 일했습니다. 청소하고 빨래하고 식사 준비하는 일이었어요. 힘들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하던 일보다 훨씬 쉬웠거든요. 할머니는 좋은 분이셨습니다. 밥을 같이 먹자고 하셨어요. 저를 마치 손녀처럼 대해주셨죠. 하은아, 학교는 안 다녀? 어느 날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못 다녔어요. 형편이 안 좋아서요. 그래, 공부하고 싶지 않아? 하고 싶어요. 하지만 검정고시라는 게 있어. 알아? 고개를 저었습니다. 학교 안 다녀도 시험 쳐서 졸업장 받는 거야. 한번 알아봐. 할머니의 말씀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공부할 수 있다니요. 저녁에 도연 씨가 왔습니다. 알고 보니 할머니의 손자였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할머니를 뵈러 왔습니다. 검정고시요? 좋죠. 제가 책 사다 드릴게요. 아니요, 괜찮아요. 제가 살게요. 선물이에요. 받으세요. 도연 씨가 웃었습니다. 며칠 뒤 검정고시 책을 가져왔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5권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꼭 갚을게요. 갚을 필요 없어요. 열심히 공부하는 게 갚는 거예요. 그날부터 밤마다 공부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방에 들어가면 책을 폈어요. 처음엔 어려웠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건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도연 씨에게 물어보면 친절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여기 이해 안 되는데요. 아, 이거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도연 씨는 차근차근 설명해 줬습니다. 화내지 않았어요. 몇 번을 물어봐도 웃으며 대답해 줬죠.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어느 날 갑자기 고마운 마음에 물어봤습니다. 왜냐고요? 처음에는 갈 곳이 없어 안타까웠고 그 와중에 할머니는 외로워서 말동무가 필요했고 지금은 열심히 살려고 하는 모습이 예뻐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제 여동생이 생각나서요. 도연 씨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여동생이요? 네. 여동생이 있었어요. 하은 씨랑 비슷한 나이였죠. 사고로 죽었어요. 죄송해요. 그런 줄 몰랐어요. 괜찮아요. 오래됐어요. 그래서 하은 씨 보면 여동생 생각이 나요. 그래서 돕고 싶어요. 도연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슬픈 미소였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난 횟수가 2번이 되고 3번이 되었습니다. 공부도 가르쳐주고 산책도 같이 하게 되고 밥도 같이 먹었습니다. 하은 씨는 꿈이 뭐예요? 어느 날 수업 도중 물었습니다. 선생님이요. 아빠가 선생님 되라고 하셨어요. 좋은 꿈이네요. 꼭 이루세요. 도연 씨 꿈은요? 저요? 저는 그냥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거요. 왜요? 세상엔 힘든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는 운이 좋았어요. 좋은 부모님 만나고 공부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도연 씨의 눈은 진심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검정고시 시험을 봤어요. 떨렸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합격했습니다. 중학교 졸업장을 받았어요. 기쁨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축하해요, 하은 씨. 도연 씨가 꽃다발을 줬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연 씨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하은 씨가 열심히 한 거예요. 그날 밤 제 과거를 이야기했습니다. 탄광촌 이야기, 오빠들 이야기, 도망친 이야기, 모든 걸 말했어요. 도연 씨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중간에 끊지 않았어요. 다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잘 살아남았어요. 정말 대단해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운이 좋았어요. 아니에요. 하은 씨는 강해요.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도연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이제 괜찮아요. 제가 있으니까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이었어요. 누군가 저를 이렇게 존중해주는 따뜻함이 이제 겨우 나도 소중한 사람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도연 씨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마음에 스며들고 있는 사랑을 느꼈습니다. 엄마, 밥 다 되었어요. 엄마, 밥 다 됐어요? 딸아이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창밖을 보니 그날처럼 비가 내리고 있었죠. 응, 다 됐어. 아빠랑 동생 불러. 네. 아이가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작은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2025년 1월 15일. 저는 31살이 됐습니다. 결혼한 지 7년, 두 아이의 엄마가 됐죠. 24살 때 도연 씨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행복했어요. 하은아, 무슨 생각해? 도연 씨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옛날 생각. 또 그래. 과거는 과거야. 알아. 근데 가끔은 생각나더라고. 식탁에 밥을 차렸습니다. 아이들이 와서 앉았어요. 7살 딸 지우와 5살 아들 준호. 잘 먹겠습니다. 아이들이 밝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밥을 먹으면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강원도 탄광 지역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오랜 탄광촌 마을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이었어요. 화면에 익숙한 풍경이 나왔습니다. 탄광촌 어귀, 낡은 집들이 눈에 선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대부분 도시로 이주했으며 남은 고령 인구는 100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뉴스가 끝나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이하은 씨 맞으세요?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는 강원도 주민센터 담당자입니다. 어머니 김순자 씨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어머니, 그 이름을 듣는 게 얼마만인지 몰랐어요.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일주일 전에요. 연락처를 찾느라 시간이 걸렸습니다. 전화기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장례는 어떻게 됐나요? 이미 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간소하게요. 유품 정리하다가 하은 씨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도연 씨가 저를 봤어요. 누구였어? 엄마가 돌아가셨대. 일주일 전에. 도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어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복잡했어요.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생각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을까요? 다시 생각해 보니 연락을 끊고 산지 17년이나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구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외면하며 미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같은 여자임에도 저를 보호해주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엄마를 미워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슬픔과 함께 측은한 엄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어쩜 엄마도 피해자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댁의 아들 타령과 가부장제 아래에서 딸보다 아들을 선택해야 했던 여자. 자신도 억눌려 살았던 사람이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면서 차마 용서는 못했지만 이해는 했습니다. 다음 날 도연 씨에게 말했습니다. 고향에 다녀올까 해. 정말 괜찮겠어? 응. 가봐야 할 것 같아. 끝내야 할 것 같아서.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같이 갈까? 아니, 혼자 갈게. 괜찮아. 이틀 뒤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3시간. 익숙한 풍경이 나타났어요. 마을은 많이 변했습니다. 집들이 반쯤 비어 있었어요. 사람도 거의 보이지 않았죠. 낡은 집. 오래간만에 우리 집 앞에 섰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담장은 무너져 있었어요. 대문을 열어보니 그때 그 소리 그대로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외양간은 무너져 내렸고 돼지우리도 사라졌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오랫동안 아무도 살지 않은 듯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익숙한 듯 낯설은 제 작은 방도 책상도 그대로 있었어요. 제 모든 신분증, 통장을 오빠가 가져가서 뒀던 서랍을 열어보니 텅 비어 있었습니다. 모두 사라진 것들. 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이불이 개켜져 있었고 옷장 안에는 아직도 어머니 옷들이 걸려 있었어요. 옷에는 아직도 그 옛날 어머니 냄새가 났어요. 엄마, 미안해요. 연락 안 해서. 근데 엄마도 미안해야 해요.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엄마가 저를 지켜줬어야 했어요. 엄마였잖아요. 근데 왜 외면하셨어요? 대답은 없는 물음만 혼잣말처럼 되뇌이다가 한참 후에야 방을 나와 마당에 섰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언제나처럼 평화롭게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하은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옛 모습이 아직도 남아있는 막내 오빠였습니다. 시간도 많이 흘렀고 이제 겨우 34인데 40처럼 보였어요. 오빠, 너 진짜 하은이 맞지? 어떻게? 엄마 소식 듣고 왔어요. 막내 오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오빠들은요? 뿔뿔이 흩어졌어. 태식 형은 감옥 갔다 나와서 어디 있는지 몰라. 다들 잘 못 살고 있어. 그래요. 너는 잘 사는 것 같구나. 얼굴이 좋아 보여. 네, 잘 살고 있어요. 미안하다. 그때 막내 오빠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정말 미안해. 막내 오빠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이제 갈게요, 오빠. 그래. 잘 살아라. 오빠도요. 마을을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어요. 그 길, 17년 전 뛰었던 그 길이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마을이 보였어요. 저를 가뒀던 곳, 지옥 같았던 곳. 하지만 이제 무섭지 않았습니다. 잘 있어요.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과거의 나에게, 이제는 없는 어머니에게, 그 시절의 두려움에게. 그렇게 훌훌 털고 버스를 탔습니다. 마을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따뜻한 나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이들이 달려왔습니다. 엄마 왔어.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도연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땠어? 괜찮았어. 끝냈어. 그날 밤 지우를 재우면서 말했습니다. 지우야. 네, 엄마. 엄마가 해줄 말이 있어. 뭔데요? 누가 뭐라 해도 내 인생은 내 거야. 알지? 네.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
엄마가 항상 내 편이야. 고마워요, 엄마. 아이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아이들을 재우고 거실에 나와서 창밖을 봤습니다. 이미 비는 그쳤고 하늘에는 별빛들이 반짝거렸습니다. 나는 살아남았습니다. 고향에서 살기 위해 도망쳐 왔지만 내 삶에서 도망치지 않고 살아냈습니다. 아무도 관심도 없고 궁금하지 않는 저의 이야기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잘 살아왔고 잘 살아냈다고 나를 위해 쓰다듬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저 같은 아이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저처럼 외양간에서 자는 딸이 없도록, 저처럼 이름을 잃는 사람이 없도록, 저의 이야기를 거울 삼아 혼자 외롭게 싸우는 이들에게 힘을 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지나온 과거도 다가올 미래도 두렵지 않습니다. 제 곁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저를 존중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제 압니다. 저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저 자신이라는 것을요. 제 인생은 저의 것입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 말씀처럼요. 아버지와의 약속도 지켰어요. 포기하지도 않았어요. 제 삶에서 저는 살아남았어요. 이제 모두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이와 함께 평범하지만 따뜻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용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처럼 어둠 속에 있던 사람도 빛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지금은 힘들어도 언젠가는 괜찮아질 거예요. 당신 자신을 믿어보세요. 당신의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겁니다. 저처럼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어디에서 듣고 계시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잘 들으셨다면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도 원하시는 모든 곳에서 행복이 가득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